그날 밤 저는 믿을 수 없는 걸 봤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경쾌하고 가벼운 소리였죠. 누군가 웃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붉은 카펫 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고급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는 와인을 마시고 누군가는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설아윤, 제 며느리요. 이 집에서 3년째 침대에 누워 지내는 그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반짝이는 목걸이를 하고 어깨에 라인이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손목에는 시계를 차고 있었죠. 라윤이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웃고 있더라고요. 환하게.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요. 누군가 라윤이한테 다가갔어요. 중년 여자였어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여자가 물었습니다. 라윤 씨, 건강은 좀 어때요? 요즘 힘들다더니. 라윤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그리고 웃었죠.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요. 아, 집에 있을 때만 아프죠. 플래시가 또 터졌어요. 찰칵. 라윤이의 웃음이 잠깐 얼어붙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환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 순간 알았거든요. 새벽 5시예요. 알람이 울렸죠. 삐리리리. 저는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낡은 천장이었어요. 금이 가 있었죠. 저 금은 언제 생긴 거였을까요? 작년 여름부터였나? 아니면 재작년부터였나 싶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팠거든요. 쿡쿡 쑤셨어요. 비가 오려나 봐요. 무릎이 날씨를 먼저 아는 지 오래됐습니다. 허리도 뻐근했어요. 어제 청소를 너무 많이 했나? 아니면 빨래를 너무 많이 했나 싶었죠. 부엌으로 갔어요. 형광등을 켰습니다. 직. 하얀 불빛이 부엌을 가득 채웠죠.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만들어둔 반찬들이 보이더라고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된장찌개요. 밥솥을 확인했어요. 밥은 어젯밤에 미리 예약해뒀거든요. 손이 움직였어요. 익숙하게, 너무 익숙하게요. 도마 위에 팔을 올리고 칼을 잡았죠. 똑똑똑. 파가 잘렸어요.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어올랐어요. 보글보글. 된장을 풀었죠. 국물 냄새가 퍼졌어요. 저는 이 집에서 손님이었어요. 아니, 손님도 아니었죠. 그냥 쓰는 사람이었어요.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아이 돌보는 사람,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숨을 쉬었어요. 한숨이 나왔죠. 후, 칼을 내려놓았어요. 또 도마에 칼이 닿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담고 죽을 준비했어요. 미역국이었죠. 라윤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이요. 아니, 좋아한다고 말했던 미역국이에요. 이제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쟁반을 들고 복도를 걸었어요. 안방 문 앞에 섰죠. 문은 닫혀 있었어요. 하얀 문이요. 손잡이가 차갑더라고요. 저는 노크를 했어요. 똑똑. 라윤아, 미역국 좀 떠줄까?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요. 기침 소리도 들렸어요. 컥컥. 그리고 약한 목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어요. 안방이 보였죠.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어두웠습니다. 침대 위에 라윤이가 누워 있더라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마에 열패치가 붙어 있었죠. 침대 옆 테이블에는 약봉투가 쌓여 있었어요. 물컵도 있었고 체온계도 있었습니다. 라윤이는 손을 뻗었어요. 약하게요. 힘이 없다는 듯이요. 어머니, 오늘도 너무 아파요. 라윤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떨리는 것 같기도 했죠. 죄송한데 빨래랑 하윤이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쟁반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표정은 눌렀어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 알았다. 라윤이는 고맙다고 했어요. 작게요. 미안하다고도 했죠. 늘 그랬어요. 아프면서도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미안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쟁반을 침대 옆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았죠. 복도에 섰어요.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요. 3년 동안 지켜온 규칙이에요. 라윤이가 아프니까 참아야 해요. 라윤이가 힘드니까 이해해야 하고요. 라윤이가 예민하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라윤이는 정말 아팠을까요? 정말로요. 재호가 거실에 있었어요. 제 아들이죠. 문재호요. 35살이에요. 회사 이사고요. 이 집의 가장이죠. 재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요. 하얀 셔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싶었죠.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재호는 요즘 라윤이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지거든요. 재호야. 재호가 거울 너머로 저를 봤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거울로만 봤어요. 나도 요즘 몸이 좀 말을 다 끝내지 못했어요. 재호가 말을 끊었거든요. 부드럽게요.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요. 엄마, 라윤이 예민해. 아픈 사람한테 말 조심해야지. 제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할 말이 많았죠. 저도 아프다고요. 저도 힘들다고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재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후, 길게요. 지친 듯한 한숨이었죠. 엄마가 참아줘. 우리 지금 중요한 시기야. 중요한 시기요. 그 말은 늘 똑같아요. 재호는 늘 중요한 시기거든요. 작년에도 중요한 시기였고, 재작년에도 중요한 시기였어요. 재호는 넥타이를 다 맸어요. 재킷을 입었죠. 현관으로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넓은 어깨요. 고든 등이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저렇게 멀어졌을까 싶더라고요. 하윤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문하윤이요. 제 손녀예요. 7살이죠. 하윤이는 책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분홍색 가방이에요. 토끼 인형이 달려 있었죠. 하윤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뛰어왔죠. 작은 발소리요. 타박타박? 하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났어? 저는 웃으려고 했어요. 억지로라도요. 응, 우리 하윤이 밥 먹어야지. 하윤이는 제 손을 가만히 봤어요. 손등을 봤죠. 손등은 빨갛게 트고 거칠었어요.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요. 청소를 너무 많이 해서요. 빨래를 너무 많이 해서죠. 하윤이가 작게 말했어요. 할머니 손 아프겠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죠. 하윤이 앞에서는 울면 안 되니까요. 저는 하윤이를 꼭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아이예요. 이 아이만이 저를 사람으로 봐줬어요. 이 아이만이 저를 할머니로 불러줬죠. 하윤이를 안고 있으니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조금요.
아주 조금이요. 밤이 됐어요. 11시였죠.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죠.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어요. 쓰레기 수거함에 봉투를 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발이 멈췄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상자가 있더라고요. 고급 택배 상자였어요. 새 것이었죠. 깨끗했어요. 테이프도 깔끔하게 붙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너무 대놓고 놓여 있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거기 둔 것처럼요. 저는 주변을 봤어요. 복도는 비어 있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위를 봤어요. CCTV가 있더라고요.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윙.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죠. 상자 한쪽에서 뭔가 보였어요. 검은색 천이요. 더스트백 같았어요. 고급 브랜드에서 쓰는 그런 가방이요. 저는 손을 뻗었어요. 망설였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남의 물건인데 싶었어요. 그런데 손이 움직였어요. 저절로요. 상자를 열었어요. 테이프를 뜯었죠. 직. 종이 소리가 났어요. 바스락. 안에 더스트백이 있었어요. 검은색이요. 부드럽더라고요. 만져봤어요. 비단 같았죠. 더스트백을 열었어요. 드레스가 나왔습니다. 화려했어요. 반짝였죠. 진한 와인색이었어요. 스팽글이 박혀 있었고요. 어깨 라인이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어요. 고급스러웠죠. 백화점에서도 못 본 옷이었어요. 그리고 가격표가 떨어졌어요. 하얀 종이요. 작은 글씨예요. 숫자가 보이더라고요. 4,800만 원. 4,800만 원이요. 숨이 막혔어요. 손이 굳었죠. 입술이 떨렸어요. 4,800. 4,800만 원이에요. 옷 하나가 4,800만 원이라고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됐어요.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는 500만 원이에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식비, 교통비, 하윤이 학원비요. 전부 합쳐서 500만 원이죠. 저는 난방도 아껴 썼어요. 겨울에도 보일러를 약하게 틀었거든요. 제 방은 추웠어요. 이불을 2개 덮었죠. 그런데 이 집 어딘가에 5천만 원짜리 옷이 있었던 거예요. 더스트백 안쪽을 뒤졌어요. 카드가 나왔죠. 금박으로 인쇄된 카드예요. 영어로 뭔가 쓰여 있었어요. RAVEN NIGHTGALA. 행사 이름 같았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두근두근.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심스럽게요. 들키면 안 됐거든요. 부엌으로 갔어요. 식탁에 상자를 내려놓았죠.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인터넷을 켰죠. 검색창에 쳤어요. RAVEN NIGHTGALA요.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SNS 게시물들이었죠. 사진들이 보이더라고요. 화려한 호텔이요. 샹들리에요. 붉은 카펫이요. 드레스 입은 사람들이요. 영상 하나를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그 화면 한가운데 설아윤이 있더라고요. 제 며느리요. 이 집에서 3년째 침대에 누워 지내는 그 여자예요. 라윤이는 그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4,800만 원짜리 드레스요. 목에는 보석 목걸이가 있었고요. 손목에는 시계가 있었어요. 머리는 완벽하게 세팅됐고 화장도 진했죠. 라윤이는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요. 건강하게요.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요. 누군가 라윤이한테 물었어요. 라윤 씨, 건강은 좀 어때요? 라윤이는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고개를 기울였죠.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 집에 있을 때만 아프죠.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툭! 식탁에 떨어졌죠. 저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숨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라윤이요. 제 며느리요. 3년 동안 아프다고 했던 그 여자예요. 저보고 빨래하라고, 청소하라고, 밥 차려달라고 했던 그 여자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아파서 못 일어난다고 했던 그 여자예요. 집에 있을 때만 아프다고 했어요. 웃으면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아픈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병든 사람은 따로 있었죠. 바로 저였어요. 3년 동안 저는 거짓말에 속았던 거예요. 3년 동안 저는 이용당했던 거죠. 3년 동안 저는 바보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았죠. 울면 안 됐거든요. 화가 났어요. 참았어요. 화내면 안 됐으니까요.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죠. 꽉요. 화면 속 라윤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샴페인을 마시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플래시를 받으며 웃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집었어요. 영상을 멈췄죠. 화면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저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영상이 보였거든요. 샴페인을 들고 웃는 라윤이요. 집에 있을 때만 아프다던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계속요. 밤새도록이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저는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셨어요. 차가웠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죠.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 있었죠. 저만 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안방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아주 희미하게요. 커튼 틈 사이로요. 새벽 4시인데 말이죠. 라윤이는 아파서 일찍 자야 한다고 했었어요. 밤 9시면 불을 끄고 잔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발소리를 죽였어요. 슬리퍼를 벗었죠. 맨발로 복도를 걸었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어요.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요. 안방 문 앞까지 갔어요. 귀를 기울였죠.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음악이요. 아주 작게 들리는 음악이었어요. 재즈 같았어요. 그리고 웃음소리요. 라윤이의 웃음소리였어요. 낮게 즐겁게 웃고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어요. 아픈 사람이 새벽 4시에 음악을 듣고 웃고 있다니요. 그 다음날 밤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앉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놨죠. 볼륨은 낮게요. 사실 TV는 보지도 않았어요. 안방 쪽만 계속 봤거든요. 밤 10시쯤 됐을까요? 안방 문이 살짝 열렸어요. 라윤이가 나왔죠. 놀랐어요. 라윤이는 침대에서 못 일어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멀쩡하게 걷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라윤이는 저를 못 봤어요. 복도 쪽으로 갔죠. 저는 숨을 죽였어요. 라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게 하지만 또렷하게요. 응, 오늘 올 수 있어? 뒷문으로 와. 열쇠는 화분 밑에 있어. 뒷문이요? 이 집에 뒷문이 있었나요? 아, 맞아요. 비상계단 쪽에 작은 문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거긴 잠겨 있었어요. 저도 한 번도 안 열어봤었죠. 라윤이가 계속 말했어요. 응응, 걱정 마. 시종은 일찍 자. 재호는 늦게 들어올 거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종나고요.
저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화로요. 친구한테요. 라윤이가 웃었어요. 오늘 새로 산 와인 있어. 같이 마시자. 내 방에서 내 방이라고요. 안방 말고 다른 방이 또 있다는 건가요? 라윤이는 전화를 끊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떨렸거든요. 이틀 뒤였어요. 재호는 출근했고 하윤이는 학교에 갔고 라윤이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기회였어요. 확인해야 했거든요. 라윤이가 말한 그 방이 뭔지요.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삐걱. 작은 소리가 났죠. 멈췄어요. 라윤이를 봤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숨소리가 고르더라고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천천히요. 발소리를 죽이면서요. 안방은 넓었어요. 침대가 있고 화장대가 있고 드레스룸 옷장이 있었죠. 그리고 한쪽 벽면에 큰 책꽂이가 있었어요.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책꽂이 옆 벽이요. 벽지가 살짝 다른 거예요. 색이 미묘하게 달랐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요. 그래서 그동안은 눈치를 못 챘어요. 책꽂이 쪽으로 갔어요. 책들을 봤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오래된 책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책꽂이 한쪽 모서리에 손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누가 자주 만진 것 같았죠. 손을 뻗었어요. 책꽂이를 살짝 밀었어요. 움직였어요. 책꽂이가 옆으로 밀려났어요. 소리 없이요. 부드럽게요. 마치 문처럼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문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문이요. 손잡이가 금색이었어요. 고급스러웠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여기가 라윤이가 말한 그 내 방인가요?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웠죠. 천천히 돌렸어요. 찰칵.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방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벽은 진한 네이비 블루였어요. 고급 벨벳 느낌의 벽지였죠. 천장에는 작은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어요.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바가 있었어요. 진짜 봐요. 대리석 상판에요. 그 위에 와인잔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죠. 크리스탈 장 같았어요. 반짝였거든요. 와인 냉장고도 있었어요. 유리문 안으로 와인병들이 보였어요. 십수십여 개는 됐을 거예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요.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바 옆에는 소파가 있었어요. 회색 벨벳 소파요. 쿠션이 여러 개 놓여 있었죠. 금색 테슬이 달린 쿠션이요. 소파 앞에는 낮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대리석이었죠. 그 위에 향초가 놓여 있었어요. 타다 만 향초요. 촛농이 흘러내려 있었어요. 반대편 벽에는 옷장이 있었어요. 유리문 옷장이요. 안에 드레스들이 걸려 있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들이요. 그날 밤 라윤이가 입었던 와인색 드레스도 보였어요. 그 옆에는 검은 드레스, 은색 드레스, 골드 드레스도 있었죠. 가방들도 있었어요. 명품 가방들이요. 신발도 있었어요. 하이힐이요. 반짝이는 하이힐들이요. 창문은 없었어요. 대신 한쪽 벽에 큰 거울이 있었어요. 전신 거울이요. 거울 앞에는 화장대가 있었어요. 작은 화장대요. 그 위에 화장품들이 가득했어요. 립스틱, 향수, 아이섀도우요. 전부 명품이었어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요. 바닥에는 두툼한 러그가 깔려 있었어요. 크림색이요. 발을 디디니 푹신했어요.
이곳은 라윤이의 또 다른 세계였어요. 아픈 척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요. 편하게, 신나게, 재미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방이 우리 집안에 있었다니요. 3년 동안 저는 몰랐어요. 3년 동안 라윤이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테이블 쪽으로 갔어요. 자세히 봤죠. 향초 옆에 와인잔이 2개 있었어요.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죠. 서로 다른 색이었어요. 한 개는 빨간색, 한 개는 핑크색이요. 라윤이 혼자 마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마셨다는 거예요. 냅킨도 있었어요. 구겨진 냅킨이요. 거기에도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재떨이도 있었어요. 담배꽁초가 3개 있었죠. 라윤이는 담배를 피우나요? 아니면 친구가 피운 건가요? 휴대폰 충전기도 있었어요. 케이블이 테이블 아래로 늘어져 있었죠. 스피커도 있었어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요. 검은색이었어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죠. 벽에는 사진이 몇 장 붙어 있었어요. 폴라로이드 사진이요. 라윤이와 친구들 사진이었어요. 술집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라윤이는 웃고 있었죠. 환하게요. 건강하게요. 아픈 사람 같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진도 있었어요. 라윤이가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요. 호텔 로비 같은 곳이었어요. 옆에 친구가 있었죠. 둘 다 샴페인을 들고 있었어요. 사진 밑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지난달이요. 1달 전이에요. 그때 라윤이는 저한테 아파서 병원 간다고 했었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었죠.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방 안쪽 구석에 또 다른 문이 있었어요. 작은 문이요. 일반 출입문보다 좁았어요. 회색 문이었죠. 문을 열었어요. 좁은 통로가 나왔어요. 계단이 보였죠. 비상계단이요. 아, 여기가 라윤이가 말한 뒷문이구나 싶었어요. 계단을 내려가 봤어요. 복도가 나왔어요. 건물 뒤편 복도요. 여기는 주민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장 쪽이었거든요. 복도 끝에 작은 문이 있었어요. 비상구요. 문 앞에 화분이 놓여 있었죠. 시든 화초가 담긴 화분이요. 화분을 들어 올렸어요. 밑에 열쇠가 있었어요. 작은 열쇠요. 라윤이는 친구들한테 이 열쇠로 들어오라고 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요. CCTV도 없는 이 통로로요. 손이 떨렸어요. 화분을 다시 내려놓았죠. 라윤이는 이 집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낮에는 아픈 며느리요. 밤에는 자유로운 여자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요. 저만 빼고요. 이제는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재호가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왔죠. 8시쯤 됐을까요? 재호는 안방으로 갔어요. 라윤이한테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였죠.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고요. 라윤아, 오늘 친구 올 거야? 친구요? 재호가 라윤이 친구 오는 걸 아나요? 라윤이가 대답했어요. 응, 9시쯤. 뒷문으로 올 거야. 재호가 말했어요. 알았어. 나 10시쯤 나갈게. 엄마한테 야근한다고 해놓을게. 야근이요? 재호는 야근하러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라윤이가 친구 만나는 동안 자리를 비워주거나 뒷문을 이용해서 함께 즐기는 거였어요. 재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라윤이의 비밀의 방을요. 친구들이 오는 걸요. 뒷문을요. 전부요. 제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싱크대를 붙잡았죠. 재호가 거실로 나왔어요. 저를 봤죠. 엄마, 오늘 야근이에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저는 재호를 봤어요. 제 아들이요. 그런데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을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한 기색도 없었죠. 재호는 라윤이 편이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이 집에서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윤이가 책가방을 내려놓고 저한테 왔어요.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그래, 뭐 그렸는데? 하윤이가 그림을 꺼냈어요. 집 그림이었어요. 우리 집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집 안에 방이 하나 더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작은 방이요. 그 안에 사람이 2명 그려져 있었죠. 하윤아, 이 방은 뭐야? 하윤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비밀방이야. 비밀방이요? 응. 엄마가 친구랑 노는 방이야. 나도 한번 들어가 봤어. 하윤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라윤이의 비밀의 방을요. 언제 들어가 봤어? 저번에 엄마가 샤워할 때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 하윤이는 천진하게 말했어요. 거기 예뻐. 반짝반짝해. 엄마가 입는 옷도 많아. 할머니한테 보여줄까? 하윤이는 몰랐어요. 그게 비밀이라는 걸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하윤이 착하네. 저는 하윤이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아이요. 하윤이만은 거짓말을 모르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윤이만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윤이는 하윤이가 알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밤 9시였어요. 저는 제 방에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살짝 열어뒀죠. 복도가 보이게요.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재호가 나가는 소리요.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 현관문이 닫혔어요. 잠시 후 안방 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재즈요. 낮게 깔리는 음악이요. 저는 방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었죠. 안방 쪽으로요. 책꽂이 뒤 그 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요. 여자들의 웃음소리요. 귀를 기울였어요. 라윤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봐. 이번에 산 드레스야. 어때?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와, 예쁘다. 얼마야? 4천만 원쯤? 헐, 미쳤네. 시어머니는 몰라? 당연하지. 알면 난리 나지. 두 여자가 웃었어요. 킥킥거리며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손이 떨렸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넌 언제까지 아픈 척 할 거야? 라윤이가 대답했어요. 한 2년? 재호가 승진하면 그만둘래. 시어머니는 그때쯤 내쫓아야지. 그리고 그때쯤이면 돈도 많이 모았을 거고. 여자들이 또 웃었어요. 대박. 완전 꿀 빠는 거네.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다 해주지. 킥킥킥.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숨도 쉴 수 없었어요. 3년이요. 3년 동안 저는 라윤이를 돌봤어요. 아픈 사람을 돌본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라윤이는 저를 이용했던 거예요. 일 시키려고요. 편하게 살려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시어머니가 다 해준다고요. 꿀 빠는 거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이번엔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았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억울했어요. 슬펐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됐어요. 지금은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숨겨뒀던 증거들을 꺼냈죠. 가격표 사진이요. 영상이요. CCTV 캡처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냥 뭔가 이상해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이런 비밀의 방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비밀의 방 사진이 추가되었어요. 제가 몰래 찍어뒀던 거예요. 바 사진, 드레스 사진, 와인 사진, 사진들이요.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참을 거예요. 증거를 모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말할 거예요. 이 집에서 병든 사람은 저였어요. 3년 동안 거짓말에 시달린 사람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모든 걸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이 보였죠. 별은 없었어요. 구름이 끼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 구름이 거칠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밤이었어요. 집이 잠든 시간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갔어요. 제호의 서재요. 평소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알아야 했거든요. 서랍을 열었어요. 천천히요. 삐걱. 작은 소리가 났어요. 멈췄죠. 주위를 살폈어요. 조용했어요. 파일이 하나 손에 걸렸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죠. 표지에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간병가사 운영 체크리스트요. 운영 체크리스트요? 파일을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겼죠. 첫 페이지에 표가 있었어요.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식사 준비 강덕희, 청소 세탁 강덕희, 아이 등하교 강덕희, 병간호 보조 강덕희. 제 손이 멈췄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월간 비용 절감 계획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가사도우미 고용시 월 250만 원, 강덕희 활용시 월 0원, 절감액 월 250만 원. 활용이요. 저를 활용한다고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죠. 다음 장을 넘겼어요. 장기 계획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1단계 강덕희 역할 정착 완료. 2단계 재산관리 이전 진행 중. 3단계 요양원 이송 검토 2년 후. 요양원 이송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던 거예요. 재산을 다 뺏고 나서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1장, 2장, 3장이요. 모든 페이지를요. 저는 파일을 닫았어요. 다시 서랍에 넣었죠. 정확히 원래 있던 자리예요. 아픈 며느리를 돕는 게 아니었어요. 아픈 며느리가 가여웠어요. 그런데 모든 게 저를 쓰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요. 3년 전부터요.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라윤이가 다닌다던 그 병원이요. 희귀병 치료받는다던 그 병원이요. 로비는 넓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직원이 저를 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설아윤 환자, 주치의 기록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어요. 며느리가 여기 다니는데 약 처방을 잃어버렸다고 확인만 해달라고 했어요. 잠시만요. 일단 여기 환자가 맞으신지만 봐드릴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났죠.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이 없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희귀병으로 오래 다녔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어요. 한 번 더요. 저희 병원엔 그런 환자분이 없어요. 직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고 했죠. 로비를 나왔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아픔은 서류에 남는다는 걸요. 진료 기록에 남고 처방전에 남고
수납 기록에 남는 거예요. 거짓말만 남지 않는다는 걸요. 병원을 나와서 약국으로 갔어요. 집에서 가져온 약봉투를 카운터에 올려놨어요. 라윤이가 먹는다던 그 약들이요. 이 약들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요. 약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약들을 하나씩 꺼냈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약사가 말했어요. 이건 비타민이고요. 이건 수면 유도제 계열이에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치료약은요? 약사가 저를 봤어요. 조심스럽게요. 치료약은 없습니다. 비타민이요. 수면제요. 그게 전부였어요. 희귀병 치료약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요. 저는 약봉투를 다시 챙겼어요. 고맙다고 했죠. 약국을 나왔어요. 그날부터 약봉투는 연기 소품이 됐어요. 라윤이의 연기를 완성하는 소품이요. 며칠 후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접시를 들다가 힘이 풀렸어요. 어지러웠거든요.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졌어요. 덜컹 큰 소리가 났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빴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아이고, 잠깐만. 그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라윤이가 나왔어요. 라윤이는 제게 오지 않았어요. 부엌 입구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죠. 어머니, 지금 식탁 먼지 있어요. 라윤이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라윤이를 봤죠. 라윤이는 멀쩡하게 서 있었어요. 아픈 기색 하나 없이요. 아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닥에 주저앉은 저였을까요? 아니면 서 있는 라윤이었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몸보다 먼저 무너진 건 기대였다는 걸요. 이 집에서 저를 가족으로 봐줄 거라는 기대요. 밤이었어요. 하윤이가 잠들기 전에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하윤이는 이불 속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작은 손으로요. 왜 하윤아? 하윤이는 주변을 살폈어요.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밤에 안 아파. 제 눈이 커졌어요. 하윤이가 계속 말했어요. 예쁜 옷 입고 나가. 아빠도 같이 가. 어젯밤에도 나갔어. 하윤이는 천진하게 말했어요. 거짓말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본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윤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품에서요. 이 아이가 저 대신 진실을 말했어요. 순수한 목소리로요. 거짓을 모르는 목소리로요. 저는 하윤이한테 말했어요. 아주 작게요. 하윤아, 할머니 도와줄 수 있어?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 할머니 편이야. 그날 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처음 와본 곳이었죠. 변호사는 중년 여자였어요. 차분했어요. 저를 편하게 봐줬죠.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놓았어요. 녹취 파일이요. 사진들이요. 결제 내역이요. 서재에서 찍은 문서 사진들이요. 변호사가 하나씩 봤어요. 천천히요. 잠시 후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노인학대, 사기, 횡령까지 볼 수 있어요. 노인학대요. 사기요. 횡령이요. 그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겁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뭘 하면 됩니까? 변호사가 메모지를 꺼냈어요. 기록하세요. 말, 돈, 시간 전부요. 날짜까지 정확하게요. 저는 메모했어요. 변호사가 말하는 걸 전부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강덕희 씨,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눈이 단단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래전에 쓰던 거예요. 재호가 새 거 사줘서 안 쓰던 거였죠. 충전기에 꽂았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이제부터 이 휴대폰으로 기록할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걸요. 녹음 앱을 켰어요. 빨간 버튼을 눌렀죠. 녹음 시작이요. 작은 효과음이 났어요. 삐.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부터 항상 가지고 다닐 거예요.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라윤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요. 목소리가 컸죠. 그날 밤이었어요. 재호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엄마, 여기 서명만 해.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들이 나왔죠. 진명에 관련 서류였어요. 금융 관련 서류도 있었고요. 이건 뭐냐? 재호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세금 정리야. 엄마 연세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나아. 저는 서류를 봤어요. 천천히요. 그래, 내가 잘 몰라서 내일 서명할게.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호는 제가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쉽게 던졌던 거예요. 서류를요. 거짓말을요. 재호가 나간 후였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부엌 식탁에서요. 서명란을 봤어요. 제 이름이 들어갈 자리요. 펜을 들었어요. 그런데 서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류 전체를 촬영했죠. 한 장, 두 장, 세 장이요. 모든 페이지를요. 날짜가 보이게요. 사인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증거를 남겼어요. 다시 금요일 밤이었어요. 라윤이는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안방에서요. 외투를 꺼내고 있었죠. 제가 볼 수 없게 문 뒤에서 조용히 그러더니 방문을 닫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약 기운이 좀 있어서 일찍 잘게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잠시 후 재호도 외투를 입었어요. 엄마,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먼저 주무세요. 라윤이는 약 먹고 잘 거예요. 재호도 나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계를 봤죠. 밤 9시 10분이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기록했죠. 밤새 안방도 비밀이 방도 조용해요. 아마 뒷문으로 나간 거겠지요.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일부러 컵을 떨어뜨렸어요. 부엌에서요. 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깨지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컸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픈 척 했어요. 아이고. 목소리를 냈어요. 약하게요. 시간이 흘렀어요. 1분, 2분, 3분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안방 문은 닫혀 있었어요. 라윤이는 안에 있었죠. 분명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주위를 봤어요. 조용했어요. 진짜로 쓰러지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재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 모드로요. 녹음 중이었죠. 재호야, 나 좀 어지럽다. 잠시 후 재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금 바빠. 미안해요. 택시 불러서 병원 가보세요. 오늘 라윤이 컨디션 더 안 좋아.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저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죠. 파일 이름을 적었어요. 11월 15일 재호 통화요. 이건 배신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어요. 재호의 선택이요. 한 달 후였어요. 저는 공증 사무실에 있었어요. 혼자요. 공증인 앞에 서류가 놓여 있었죠. 공증인이 물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강덕희님의 재산 일체를. 저는 똑똑하게 말했어요.
사회에 기부합니다. 그 누구도 상속받지 못하게요. 공증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이 많은 돈을요? 900억? 친정아버지가 제게 남긴 재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저의 재산입니다. 가족분들은 한 푼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도장이 찍혔어요. 쿵. 서류가 완성됐어요. 이제 끝낼 준비가 됐어요. 공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할머니, 하윤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저는 하윤이를 안았어요. 저는 하윤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제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3년 동안의 거짓말이요. 침묵이요. 참음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증거 폴더를 열었죠. 사진 82장이요. 녹음 파일 27개요. 영상 5개요. 전부 있었어요. 증거가요. 진실이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이 보였죠.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별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숨을 쉬었어요. 깊게요. 내일이면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법정이었어요. 처음 와보는 곳이었죠. 높은 천장이요. 차가운 공기요. 나무 냄새가 났어요. 저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등을 꼿꼿이 세우고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죠. 건너편을 봤어요. 피고석에 라윤이가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요. 화장은 연하게 했어요. 아픈 사람처럼 보이려고요. 라윤이 옆에 재호가 앉아 있었어요. 제 아들이요. 재호도 정장을 입고 있었죠. 표정은 단단했어요.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고요. 라윤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에 여유가 있었죠. 아직도 자신이 이길 거라고 믿고 있는 눈빛이요. 재호도 저를 봤어요. 한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왜 이러나 싶은 표정이었죠. 저는 그들을 조용히 봤어요. 3년이요. 3년 동안 저는 참았어요. 3년 동안 저는 당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제가 말할 차례였거든요.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일어서라는 말에 모두 일어났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원고 측 변호사님, 첫 번째 증거를 제출해 주시죠. 제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서류를 꺼냈죠. 재판장님, 이것은 서울대병원의 공식 회신서입니다. 서류가 재판장에게 전달됐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 설하윤 씨는 3년 동안 희귀병으로 투병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에는 설하윤 씨의 진료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라윤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살짝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고쳤죠. 라윤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을 수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서울 시내 주요 병원 7곳에 조회했습니다. 전부 동일한 답변입니다. 설하윤 씨의 진료 기록 없음이요. 서류들이 쌓였어요. 1장, 2장, 3장이요. 라윤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주 조금요. 저는 라윤이를 봤어요. 조용히요. 변호사가 투명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 약들이 들어 있었죠.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가 3년 동안 복용했다는 약입니다. 약 봉투가 재판장에게 전달됐어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약학 분석 결과입니다. 이 약들은 전부 일반 비타민과 수면 유도제입니다.
희귀병 치료제는 단 한 알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봤어요. 천천히요. 라윤이가 말했어요. 목소리를 떨면서요. 저는 정말 아팠어요. 약을 먹었고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피고는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치료제가 아니라 연기를 위한 소품이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라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문재호 씨의 서재에서 발견된 문서입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법정 스크린에 문서가 떴죠. 간병가사 운영 체크리스트요. 식사 준비 강덕희, 청소 세탁 강덕희, 아이 등하교 강덕희. 법정 사람들이 화면을 봤어요. 다음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월간 비용 절감 계획. 가사 도우미 고용 시 월 250만 원. 강덕희 활용 시 월 0원. 절감액 월 250만 원. 재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들은 원고를 아픈 며느리를 돕는 선한 시어머니로 이용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착취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또 넘어갔어요. 장기 계획. 1단계 강덕희 역할 정착 완료. 2단계 재산관리 이전 진행 중. 3단계 요양원 이송 검토 2년 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장이 재호를 봤어요. 피고 문재호 씨, 이 문서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재호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그건 업무 자료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업무 자료에 왜 원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왜 요양원 이송 계획이 있습니까? 재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변호사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재판장님, 이제 피고의 이중 생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사진이 나타났어요. 비밀의 방 사진이요. 진한 네이비 블루 벽이요. 샹들리에요. 대리석 봐요. 와인잔들이요. 크리스탈이요. 법정 사람들이 숨을 삼켰어요.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사진이 넘어갔어요. 벨벳 소파요. 금색 쿠션이요. 향초요. 와인병들이요. 또 다음 사진이요. 유리문 옷장이요. 화려한 드레스들이요. 명품 가방들이요. 반짝이는 하이힐들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것은 피고 설아윤 씨의 비밀의 방입니다. 안방 책꽂이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라윤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제 취미 공간이었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취미 공간이라고요? 아픈 사람이 침대에서 못 일어나면서 뒤로는 샹들리에 달린 바에서 와인을 마셨습니까?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가격표가 클로즈업 됐어요. 와인 한 병 130만 원이요. 드레스 한 벌 4,800만 원이요. 가방 하나 600만 원이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난방비를 아끼라고 했습니다. 겨울에도 보일러를 약하게 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5천만 원짜리 옷을 샀습니다. 라윤이가 주저앉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장님, 이제 결정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영상이 재생됐죠. 호텔 로비였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요. 붉은 카펫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 라윤이가 나타났어요.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4,800만 원짜리요. 목에는 보석 목걸이가 반짝였고요. 머리는 완벽하게 세팅됐고요. 라윤이는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요. 건강하게요. 누군가 라윤이에게 다가갔어요. 영상 속 목소리가 들렸어요. 라윤 씨, 건강은 좀 어때요? 요즘 힘들다더니.
라윤이가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죠. 아, 집에 있을 때만 아프죠. 킥킥킥.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장이 라윤이를 봤어요. 라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영상은 지난 10월 15일 호텔 신라에서 열린 갈라 파티입니다. 바로 그날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라윤이가 친구들과 웃고 있었어요. 춤을 추고 있었어요.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픈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었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음성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라윤이의 목소리였어요. 이거 봐, 이번에 산 드레스야. 어때? 다른 여자 목소리요. 와, 예쁘다. 얼마야? 라윤이 목소리요. 4천만 원쯤? 헐, 미쳤네. 시어머니는 몰라? 당연하지. 알면 난리 나지. 킥킥킥. 법정 사람들이 라윤이를 봤어요. 녹음이 계속됐어요. 또 다른 목소리요. 근데 넌 언제까지 아픈 척 할 거야? 라윤이가 대답했어요. 한 2년? 재호가 승진하면 그만둘래. 시어머니는 그때쯤 내쫓아야지. 그리고 그때쯤이면 돈도 많이 모았을 거고. 여자들이 웃었어요. 대박. 완전 꿀 빠는 거네.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다 해주지. 킥킥킥. 녹음이 멈췄어요. 법정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라윤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재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 설아윤 씨, 이 녹음이 본인 목소리가 맞습니까? 라윤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장님, 마지막 증거입니다. 피고의 딸 문하윤 양의 증언입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하윤이가 나타났어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죠. 7살 아이요. 녹화된 증언이었어요. 아동심리 전문가가 옆에 앉아 있었고요. 전문가가 물었어요. 하윤아, 엄마가 아프다고 했지?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했어? 하윤이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 밤에 안 아파요. 예쁜 옷 입고 나가요. 전문가가 물었어요. 자주 나갔어?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요일마다요. 아빠도 같이 가요.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하윤이는 어떻게 생각했어? 하윤이가 말했어요. 낮에만 아픈 줄 알았어요. 밤에는 안 아프니까요. 전문가가 물었어요. 엄마 비밀방도 봤어?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가 샤워할 때 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 봤어요. 거기 뭐가 있었어? 반짝반짝한 옷이요. 많았어요. 와인도 있었고요. 와인을 봤구나. 또 뭐 봤어? 엄마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거요. 웃으면서요. 영상이 멈췄어요. 하윤이의 얼굴이 화면에 그대로 있었어요. 순수한 눈빛이요. 법정이 조용했어요. 라윤이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 설아윤 씨 딸의 증언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라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법정 뒤쪽 문이 열렸어요. 검사가 들어왔어요. 서류 묶음을 들고요. 급하게요. 재판장님, 긴급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출하십시오. 검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서류를 재판장에게 건넸죠. 재판장님, 경찰 추가 수사 결과입니다.
원고 강덕희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어요. 생명보험이요? 저는 보험 가입한 적 없는데요. 검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보험 금액 3억 원입니다. 수익자는 피고 문재호 씨예요.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입일은 1년 전 2024년 10월입니다.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윤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 몰라요. 저 한 적 없어요. 검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보험 설계사 진술에 따르면 피고 설아윤 씨가 직접 찾아와 가입했습니다. 원고 강덕희 씨의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했고요.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라윤이를 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추가로 집 안전 감정 결과입니다. 사진이 스크린에 떴어요. 계단 손잡이였어요. 우리 집 계단이요. 감정 결과 계단 손잡이 나사가 인위적으로 풀려 있었습니다. 공구 사용 흔적이 명확합니다. 다음 사진이 넘어갔어요. 손잡이가 헐겁게 흔들리는 모습이요. 원고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언제든 낙상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요?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또한 원고가 복용하던 약을 분석한 결과 수면제 성분이 과다 검출됐습니다. 약 분석표가 화면에 떴어요. 정상 용량의 3배에 달하는 수면제가 검출됐습니다.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라윤이가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검사가 태블릿을 들었어요. 피고 설아윤 씨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검색 기록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검색 기록이 줄줄이 떴어요. 노인 낙상사 통계, 계단 사고 위장 방법, 수면제 과다 복용 증상, 생명보험 사고사 지급 조건, 날짜가 표시됐어요. 6개월 전부터 계속 검색했더라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검사가 투명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 종이가 있었죠. 재판장님, 피고 문재호 씨의 서재에서 발견된 메모입니다. 메모가 확대됐어요. 스크린에요. 손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12월 전 처리. 보험금 3억 1.5억씩. 낙상사고 자연사 처리. 재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그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피고 문재호 씨의 필체와 98% 일치합니다. 재호가 주저앉았어요. 저는 라윤이가 시킨 거예요. 라윤이가 재호를 봤어요. 눈이 커졌죠. 뭐라고?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봤어요. 배신감이 가득한 눈빛으로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 피고인들은 앉으십시오. 그때였어요. 법정 문이 또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라윤이가 그 남자를 봤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민우. 검사가 말했어요. 재판장님, 증인 강민우 씨입니다. 강민우가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피고 설아윤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 남편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럼 피고의 딸 문하윤 양은 제 친딸입니다. 이혼 후 양육권은 설아윤 씨가 가져갔고요. 검사가 물었어요.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우가 잠깐 망설이다 말했어요. 사기입니다. 설아윤 씨가 저와 제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민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결혼 초기엔 라윤이가 건강했어요. 착한 며느리처럼 행동했죠. 저는 완전히 속았어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라윤이가 자원했어요. 자기가 어머니 간병을 도와드리겠다고요. 저는 해외 근무 때문에 잘 챙기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고마워했죠. 생활비도 많이 줬고 어머니 병원비랑 간병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줬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라윤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했어요. 희귀병이라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또 믿었죠. 회사 그만두고 라윤이 간병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은 계속 줬고요. 3년 후에 알았어요. 라윤이는 한 번도 어머니를 간병하지 않았었고, 어머니는 그대로 요양병원에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라윤이 본인도 아프지 않았어요. 제가 준 돈으로 명품을 사고 파티에 다녔던 거예요. 법정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라윤이는 아프지도 않았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 그 외에 아는 사실이 있습니까?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윤이는 저 전에도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박성준 씨라는 분과 동거했어요. 법정이 또 술렁였어요. 그분 어머니도 똑같이 당하셨어요. 라윤이가 간병한다며 생활비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검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박성준 씨의 진술서입니다. 서류가 전달됐어요. 민우가 계속 말했어요. 그분 어머니는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낙상사고로요. 법정이 숨을 삼켰어요. 계단에서 떨어지셨대요. 의심스러운 죽음이었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사고사로 처리됐어요. 라윤이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나 관계없어. 민우가 라윤이를 봤어요. 차갑게요. 당신이 박성준 씨한테 한 말 기억해요? 시어머니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사업 시작하자고 했잖아요. 라윤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검사가 제호를 봤어요. 피고 문재호 씨, 피고 설아윤 씨와의 결혼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라윤이가 임신했다고 했어요. 언제입니까? 만난 지 석 달 만에요. 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는요? 재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결혼하고 한 달 후에 유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부터 임신한 적이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였어요.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증거 검토 결과 피고 설아윤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합니다. 라윤이가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저 그럴 생각 없었어요. 억울해요. 재판장이 계속 말했어요. 생명보험 가입, 계단사고 조작, 수면제 과다 투여, 살해 계획, 과거 유사 사례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합니다. 라윤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서요. 재판장이 제호를 봤어요. 피고 문재호 씨는 공모 및 방조 혐의가 있으나 협박 피해 정황을 고려하겠습니다. 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원고 강덕희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일어났어요. 천천히요. 네, 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신탁 서류요. 재판장님, 저는 제 재산 중 300억 원을 손녀 문하윤 양 명의로 신탁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하윤이는 진실을 말해준 아이입니다. 거짓말을 배우지 않은 아이요. 그 아이만은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라윤이가 저를 봤어요. 300억을? 저는 라윤이를 봤어요. 하윤이는 25세가 되면
그 돈을 받을 거예요. 당신들 손은 절대 닿지 않게 했어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이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피고인들은 일어서십시오. 라윤이와 재호가 일어났어요. 떨리는 다리로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설아윤은 노인학대, 사기, 횡령,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라윤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7년이요? 안 돼요. 제 딸은요. 재판장이 계속 말했어요. 피고 문재호는 공모 및 방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재호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끝났어요. 3년 동안의 거짓말이요. 3년 동안의 고통이요. 저는 숨을 쉬었어요. 깊게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는 밝았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라윤이었어요. 경찰이 호송하고 있었죠. 수갑을 찬 손이요. 라윤이가 저를 봤어요. 울면서요. 어머니, 제발요. 하윤이만은 제가 키워야 해요. 저는 멈췄어요. 돌아봤죠. 라윤이의 얼굴은 엉망이었어요. 마스카라가 번졌고 눈은 퉁퉁 부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윤이는 이제 안전해요. 당신 손에서 벗어났어요. 라윤이가 소리쳤어요. 저 정말 딸은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하지 마요. 라윤이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경찰이 붙잡았죠.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돌아섰죠. 뒤에서 라윤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멀어졌고요. 복도 끝에 재호가 서 있었어요. 벽에 기대서요. 고개를 숙이고요. 저는 재호 앞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재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멈췄어요. 돌아보진 않았죠. 재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몰랐어요. 처음엔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라윤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난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유산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거짓말이었다는 거요. 저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어요. 재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헤어졌어야 했어요. 그런데 라윤이 전 남편이 협박했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인생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참았어요. 라윤이 말 들으면서 살았어요. 엄마한테 미안했지만 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재호를 봤죠. 재호는 울고 있었어요. 재호야. 재호가 저를 봤어요. 저는 말했어요. 넌 선택했어. 나 대신 라윤이를 선택했어. 엄마 대신 내 인생을 선택했지. 재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손을 들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먼저 생각하니까. 하지만 재호야,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 넌 지금 그 책임을 지는 거야. 재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아니야. 재호가 울었어요. 소리내서요. 저는 재호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걸어갔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윤이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
하윤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하윤이를 안았죠. 할머니, 이제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괜찮아. 할머니, 이제 자유야. 하윤이가 웃었어요. 환하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3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어요. 거실을 지나갔어요. 부엌도 지나갔죠. 안방 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었어요. 침대가 보였어요. 라윤이가 누워있던 그 침대요. 책꽂이를 봤어요. 저는 책꽂이를 밀었어요. 검은 문이 나타났어요. 문을 열었어요. 비밀의 방이 나타났어요. 네이비 블루 벽이요. 샹들리에요. 봐요. 저는 그 방을 봤어요. 천천히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수고 싶었어요. 전부 없애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을 만들기로 했어요. 햇빛이 들어오게요. 바람이 들어오게요. 이 방을 다시 만들 거예요. 제 방으로요. 자유의 방으로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습관이었죠. 하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죠.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보였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요. 숨을 쉬었어요. 깊게요. 자유였어요. 더 이상 누구를 돌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요. 지친 눈이요. 거친 손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과는요.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사회복지재단 사무실에 있었어요. 재단 이사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강덕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600억이라는 큰 금액을. 저는 손을 저었어요. 감사할 건 없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사장이 물었어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진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노인 복지 시설도 만들어주세요. 외로운 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곳이요. 그리고 학대받는 노인들을 돕는 센터도 만들어주세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600억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요. 제 존엄성을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빌리러요.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요. 책장 사이를 걸었어요. 손가락으로 책등을 훑었죠. 누군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 책 재미있어요. 돌아봤어요. 같은 나이 또래 여자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읽어보셨어요? 네, 작년에요.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책을 꺼냈어요. 여자가 물었어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여기 1층에 카페 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예전에 저였으면 사양했을 거예요. 조심스러웠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좋아요. 여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따라 카페로 갔어요. 새로운 사람이요. 새로운 시작이요.